오늘 이제 벌써 절반을 다가왔습니다. 4회차 첫 번째 강의. 우리가 3회차까지 했던 강의를 복습하고 그래서 오늘은 총 마지막에 있었던 그 4가지 모형 중에 어제 2가지만 살펴봤죠? 2가지 마저 보고 그러면 이제 총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정책의 효과, 오늘은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일부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1강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생산물 시장, 국민 경제의 총수요를 보기로 했을 때 어떻게 노출하기로 했냐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 IS랑 그 다음에 통화 시장의 균형 LM의 조합을 통해서 총수요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총 공급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총 공급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거시경제학의 4대 시장 중에 하나가 생산물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이 있었고 세 번째로 노동 시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증권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왈라스 법칙 얘기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시장 세 개의 시장에 n개가 있을 때 n1개의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된다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달성된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 노동 시장 이 3개에서 균형이 생긴다면 모든 주요 거시 경제 시장에서는 균형이 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3개만 놓고 봐도 그리고 AD와 AS의 균형만 놓고 봐도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모든 요소에 영향을 균형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IS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펴봤었냐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조금 식을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12개 이제 독립투자 요소가 있었고 여기 이제 이자율과 관계를 놓기로 했었어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에서는 MPC가 제일 중요했었고 MPC만큼 궁극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자율의 함수를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독립투자의 어떤 총량이 있고 이자율에 내가 얼만큼 민감한지 곱하기 이자율 해가지고 그 독립투자분을 뺐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투자를 더 적게 할 테니까 투자와 이자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G는 독립투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식을 봤었고 IS 같은 경우 이렇게 노출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 자체에서는 우리가 실질 수요 부분, 그러니까 수요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MPC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기울기는 MPC가 되겠죠. MPC만큼 우리가 그 나라의 실질 수요, 사람들이 요 3개의 경제 주체가 원하는 그 수요의 결정량이 이렇게 식이 된다 했고 궁극적으로 근데 이 수요가 생산량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케인즈는 상정했기 때문에 요거와 요것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Y가 결정된다고 봤어요. 일단 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IS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봤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이자율 같은 경우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로 되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아지는 지점으로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을 평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자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가 적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때의 투자는 기업의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회사는 단순하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몇십억, 몇백억 이런 엄청난 단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투자할 때 비용이 되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확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총수요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자율을 만약에 충격을 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Y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생산물 시장의 균형으로 우리가 어제 이 자리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이 자리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서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도출이 되더라 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여기서 이제 논의할 거는 일단은 승수효과라는 게 뭐였냐라는 건데, 승수효과는 궁극적으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얘였죠. 얘가 승수였고, 승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요소가 늘어났는데, 특히 뒤에 있는 독립투자 요소가 늘어났는데 G라고 합시다. G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너무 작았네. G가 늘어났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G가 늘어난 만큼 Y가 늘어나겠죠. 1차적으로. 왜냐면은 이 10 플러스 I 플러스 G의 총 합으로 Y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늘어날 거고. 자, 그랬을 때 Y가 늘어나는 걸로 끝나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었어요. Y가 늘어나면 나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은 더 많이 기업 입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고, 그걸 또 수요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무한정 반복해서 그래서 가게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가게가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C가 늘어났으니까 Y가 또 늘어나고, 이 과정을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 Y가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에 이제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G가 커지는 만큼만 Y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커지더라 하는 걸 이제 승수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고, IS의 기울기 자체는 어떤 요소로 보기로 했었냐면은 얘가 이제 기울기 결정 요인이라고 놓고 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MPC도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긴 한데, MPC를 포함해서 보면은 여기도 MPC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거는 우리한테는 좀 버거우니까 제외하고, 일단 B가 제일 중요한 IS의 기울기 결정 요인인데, B가 크게 되면 내가 투자하는데 이자율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면은 B가 큰 사람은 I가 조금만 올라가도 내 투자를 되게 많이 감소시키겠죠. 왜냐하면은 내 비용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B가 크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B가 작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크게 되면 I가 변하는 것보다 Y가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즉 Y좌표에 있는 요소보다 X좌표에 있는 요소가 더 많이 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만한 IS 곡선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소들, 독립투자 요소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곡선을 정리했었어요. 여기까지 질문? 그냥 안 볼 거예요. 안 볼 게 아니라 이제 응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설명을 이제 다시 안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명목 이자율로 쓰는 건지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단기에 결정되는 이자율은 궁극적으로 명목 이자율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고전학파, 케인즈학파의 기본 가정을 하면서 케인즈학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케인즈는 화폐 시장에서, 통화 시장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통화 시장에서 MS와 MD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I와 통화량의 결정 관계에서 통화량이 결정된다. 이 명목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부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대부자본 시장에서 이 대부자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시장에서의 공급 주체는 가계의 저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저축한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을 테니까, 소비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 그 기업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자금에서 궁극적으로 돈을 빌리는 주체는, 가장 큰 주체는 기업일 테니까, I가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텐데, 여기서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봤죠. 자, 그런데 단기에는, 자, 여기서 단기 이론은 누구 거예요? 얘 거죠. 장기 이론은 얘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총수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론을 일단 사용하기로 했어요? 케인즈의 이론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편하게 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 맞춰서.
단기를 상정한 경제를 가정하고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는 얘가 결정이 되는 거고 장기에는 얘가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단기의 실질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냐? 이 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장기에는 실질이자율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니까 명목이자율은 이런 식으로 역으로 구하면 되고 네. 그리고 장기에는 사실 명목적인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에는 우리 왜 장기에 물가 요소를 왜 명목적인 요소를 되게 배척하는 거냐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역사할 때 그 다우존스 이거 그래프 보여줄 때 여기 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CPI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요소 그런 요소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요소까지 포함시켜 놓으면은 너무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어차피 실질로 봐야 되고 단기의 실질 요소는 우리가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화폐 시장에서 먼저 구해지니까 그래서 이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로 환산해서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정리하자면 굳이 답을 하자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그리고 되게 웃기지만 ISLM 모델도 어떤 책에서는 실질 이자율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이 뭐 엄청 크게 차이가 있진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봤자 뭐 파이 익스펙테이션의 차이인데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분석하다 보면 파이 익스펙테이션의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다다음 차시 때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할 때 그때 중요한 요소겠지만 경제 요소 크게 일단은 국민 경제의 Y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파이 익스펙테이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Y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거를 더해서 궁극적으로 시장의 Y가 결정이 될 텐데 이 Y 결정 자체에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화폐 시장이나 AS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지 다른 데서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나 명목 이자율을 추천해서 보는 거다. 단기 모형이고 케인즈의 모형이기 때문에. 자, IS는 여기까지 해서 준비할게요. 자, 그 다음에 LN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이 될 텐데 화폐의 이 실질 화폐 수요의 함수는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로 나타나기로 했고 소득과 화폐 수요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자율과 화폐 수요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게 이제 다 궁극적으로 공통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이게 공급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 이제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L은 리퀴디티 펑션 화폐 수요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Y가 결정이 되면 이때 이제 화폐 수요의 식을 어떻게 쓰고 있었냐면은 I는 그러니까 이 P분의 MD는 뭐 K 곱하기 Y 마이너스 H 곱하기 I로 이루어져 있기로 했는데 궁극적으로 I의 펑션으로 봐야 되니까 펑션을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면 뭐라 했지? 이런 식으로 보기로 했죠. H분의 K 곱하기 Y 그 다음에 H분의 1 곱하기 M분의 P분의 M 이런 식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함수에서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나의 화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리퀴디티 펑션이 상방할 거고 위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관계를 일으켜서 통화시장의 균형은 궁극적으로 이자율에 만약에 충격을 줬어요. 통화시장에. 그랬을 때 이자율과 이 실질 GDP, 실질 수요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M을 도출할 수 있었고 LM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LM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기울기 결정 요인과 위치 결정 요인인데 기울기는 얘네 두 개가 기울기를 결정할 거고 나머지 외생 변수들 여기 있는 요소들이 위치를 결정하겠죠. 얘랑 얘가. 근데 여기는 어제 조금 하는데 좀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K랑 H에 대해서 그 다음에 N과 P에 대해서. 일단 K 같은 경우 K가 뭐였냐면 여기다 식을 하나만 다시 쓰면 궁극적으로 화폐 수요는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이걸 치환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K 같은 경우 뭐였냐면 화폐 수요의 뭐죠? 소득 민감도겠죠? 소득에 어떻게 민감하냐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K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했었냐면 K가 커요. K가 크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화폐 수요가 많다고 칩시다. 아니 화폐 수요가 아니라 이 소득이 늘어났어요. 나의 소득이 늘어나면은 K가 큰 사람은 여기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게 K라.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소득에 얼마만큼 민감한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요 관계에서의 그 수치를 K라고 놓고 보는 거고 여기에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그랬을 때 민감하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만 소득이 늘어나도 더 많이 화폐 수요를 원한다라는 게 K가 크다라는 것에 민감도 혹은 탄력성의 정의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화폐 수요가 확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조금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X좌표보다 Y좌표가 훨씬 더 X 변수보다 Y 변수가 훨씬 더 많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가팔은 K가 큰 사람은 가파른 LM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K가 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K가 큰 그런 경제. 정확하게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K가 큰 사람, K가 큰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H가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H가 있었는데 H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민감도겠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민감도라고 쓰는 다른 책에서 탄력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왜 민감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탄력성은 변화율분의 변화율인데 얘네들은 정확하게 변화분분의 변화분이어서 탄력성이라고 정의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민감도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그냥 탄력성이라고 교수님들 혹은 다른 강의에서 사용하면 탄력성이라고 쓰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탄력성의 개념 자체가 A의 비탄력성 하면 A의 비탄력성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궁극적으로 B의 변화율분의 A의 변화율을 나타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되게 민감하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랑 민감도는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변화율과 변화분의 차이이지 궁극적으로 민감하냐 둔감하냐 그런 표현 자체는 양축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H가 크다라고 하면 어떤 경제를 상정하는 거냐면, 자,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H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K는 지금 여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H는 여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과정. 그래서 요거는 같다라고 상정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차이를 본 거였고, 자, 요거는 그림을 그려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 부분은 좀 어려웠으니까. 자. 근데 하나 궁금한 거 말해도 돼요? 네. 쪽에 있는 Y 있잖아요. 위에 있는 그래프, LM 그래프. 네, 이거. 거기서 Y를 실질 수요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기가 실질 GDP라고 봐도 되고, 실질 수요라고 봐도 되고, 실질 소득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정확하게는 실질 소득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제일 정확한 표현. 여기서 Y는 실질 수요가 제일 정확한데 GDP 산명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어차피 다 같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회가면 기거리, 코에가면 코거리처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Y라고 써져 있을 때 GDP라고 해석해서 실질 GDP라고 생각해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 쳐요. 이런 식의 화폐 수요가 두 가지의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자, 일단은 이 파란색의 화폐 수요를 먼저 볼게요. 선생님, 네. 친구가 네. 저기 Y가 아니라 I라고 고쳐달라고 화폐수요 이제를 민감을 해서 처음에 어제 I가 I라고 썼다고. 이거는 지금 새롭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오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H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 건지 그거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상관없고 그러니까 K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H는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이었다. 빨간색 그래프의 생명인가? 빨간색 그래프의 이 증가분, 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증가분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K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동일하다. 그래서 화폐 수요의 증가율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증가분도 동일하다라고 놓고 보고 싶어서 여기를 지금 같다라고 보는 거고,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원래의 균형은 지금 여기잖아요. 자, 여기가 균형이죠. 지금 원래는 파란색 그래프는 자, 일단 지금 화폐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섬세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 마지막 설명이니까. 자, 위로 지금 다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상정할게요. 각자. 자, 그랬을 때 지금 얘 소득이 늘어나서 얘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건데 궁극적으로 이 폭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과정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지금 원래 균형은 여기였죠. 원래 균형은 여기 이 점이었는데, 이 점이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화폐 수요가 일단 먼저 늘어나게 되면 그 순간 자체에는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 거죠. 화폐 공급은 여기인데 화폐 수요는 다 여기서 원하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양은 요만큼인데 수요를 요만큼이나 원하니까, 그러니까 초과 수요인 거죠. 요만큼. 지금 초과 수요니까 이제 이자율을 올릴 거예요. 이자율을 시장에서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걸 반영할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갈 건데,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내가 화폐 수요를 함에 있어서 이자율에 민감하다라는 뜻은 요 B의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아니라, 얘는 각 가계 주체들이 화폐 수요를 함에 있어서 투기적으로 여기서의 이자율을 그러니까
이 B, IS에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만큼 할지를 이자율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서의 이자율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내가 가계 주체들 혹은 뭐 개인들이 화폐 수요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 상품들이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 수요를 적게 하려고 하겠죠. 왜냐? 나는 그걸 화폐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금융상품을 함에 있어서 이자에 의해서 이만큼 수익을 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수익을 못 냈으니까 이러한 투자를 경제학적으로 투기라고 하고, 그래서 투기적 보유에 대해서 우리 케인즈는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었던 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살펴본 건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자율에 민감하다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 상품에 되게 쉽게 말해서 경제학적으로 투기 상품에 눈에 현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이 초과 수요인 상태가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겠죠. 현금으로 안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얘는 요만큼이나 화폐 수요가 줄었는데 이 파란색에는 화폐 수요가 조금밖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에는 되게 민감한 거죠.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화폐 수요를 확 줄이면서 난 지금 빨리 수익성을 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이 H가 높은 상황인 거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화폐 수요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영어 과정으로 화폐 수요라기보다는 초과 화폐 수요를 더 많이 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자율이 조금만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압력이 있을 텐데 압력이 있을 텐데 조금만 오른다는 거죠. H가 높으면 초과 화폐 수요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해됐죠? 그게 지금 이 H가 크다라는 것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죠? K랑 H.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M과 P가 있었는데 M이 늘어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다는 건 지금 M이 늘어나거나 P가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질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LM이 이제 하방 이동한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은 왜 P가 움직였는데 왜 화폐 수요는 안 움직이냐? 이 실제 화폐 모형에서는 실제 명목 화폐 모형에서 실제 화폐 모형에서는 이 수요 자체에는 지금 가격 요소가 전혀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P를 이쪽으로 넘기었을 때 명목으로 보면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MS와 P 이 두 개의 조정으로 가지고 MS가 늘어나거나 P가 줄어들게 되면 화폐 공급 자체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LM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 결정 요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H가 큰 사람은 LM이 완만하겠죠. 그 사람은 완만한 LM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완만한 LM을 가지는 경제가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IS와 LM을 정리를 했고, 자,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총 수요로 가야 되죠. 그죠? 총 수요로 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냐면 였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고 싶지만 자, 요거 이제 다 더해서 총수요를 도출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를 도출하기 전에 요것만 다시 정리하자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균형은 I가 주어지면 명목 이자율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의 y를 보는 거였고, 그리고 이 통화시장의 균형은 y가 결정되면 i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자율이 주어져야 y가 결정되는 거고, 화폐 시장에서 y가 주어져야 i가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든 균형이 이루어져야 총수요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케인즈판. 화폐 수요에는 소득이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 모형에서 투자에서는 또 이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D 곡선, 총수요 곡선은 어느 평면에 딱 그리고 싶은 거냐면 P와 Y의 평면으로 놓고 보고 싶은 건데, 즉 경제에 이제 P 충격을 줄 거예요. 가격 변수에 충격을 주게 되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은 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로 했죠. 자, 가격이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P분의 M이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한 거니까. 이건 당연하니까. 자, P분의 M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화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P가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내려가죠. 그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지금 LM 곡선이 같은 이자율 하에서 같은 이 y 하에서 p의 변화로 인해서 i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y 하에서 i가 내려간 새로운 LM 곡선이 그려질 거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LM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를 그릴까 그냥? IS와의 교차점 여기서 그리면 IS가 이렇게 있을 거고 LM이 이렇게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얘가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LM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Y가 늘어나게 되죠. 그죠? LM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는데 Y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가 내려가면 Y가 올라가는 이런 음해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총수요는 P와 Y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을 가지기로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IS의 이 이동 폭에서 우리가 아까 승수효과는 얘라고 보기로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IS와 LM 모든 평면 두 개의 시장, 그러니까 승수효과 자체는 생산물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에서 두 시장에서 발생하는 총 효과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또 궁극적으로 i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대입하고 이렇게 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할 수 있었냐면, 대충 이런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뒤에 다른 요소들이 다 붙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총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결정을 내렸었고, 그랬을 때 변화 자체를 보면 아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재정 계획하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좀 어렵다.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얘의 변화인데, 그 지금은 LM이 변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네. 조금 이따가 어차피 재정 정책할 때 G가 움직여야 돼서 IS 곡선이 움직이는 그러한 평면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AD가 결정이 나고, 아까 그 식으로 지금 Y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끔하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제 2020년 2학기 기준으로, 아니 2020년뿐만 아니라 정석균 교수님이 거시2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시2 처음에 정석균 교수님이 한 달 내내 이거 해요. 이거 다시 복습해요.
그러니까 거시 1에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9월 말 들어가서 이제 뭐냐 그 경제 성장론인가 그거 하고 막 expectation 막 기대가 넣어가지고 좀 어려운 거 하고 그러면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그 수요가 뭔지 우리가 그 새 고전학파 들어갈 때 합리적 기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분석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합리적 기대 학파의 제일 중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경제 주체한테 소홀했다. 경제 주체는 궁극적으로 각자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일종의 행위자고 정책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러면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최적의 효율성을 찾아 나가는지 그런 미시적 관점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관점까지 살펴봐요. 그래서 소비 이론이 뭐가 있고 투자 이론이 뭐가 있고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개방 경제 이렇게 다루거든요. 이렇게 다루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개월 중에 한 달을 여기에 지금 할애하는 거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잘해도 뭐 고시에서 답안을 작성하든 뭘 하든 다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기초를 되게 잘 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평소까지는 우리가 도출을 했고 총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네 가지 모형을 보기로 했었는데 네 가지 모형 중에서 두 가지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단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케인즈가 아니라 주장하는 단기의 수요 함수는 단기의 총공급 함수는 이랬는데 그런데 실전 분석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실전 분석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단기의 그런 총공급 곡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은 현실 상황을 얼마만큼 잘 설명해야 되느냐. 이론이 완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현실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론들 같은 경우는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어제 뭐였더라 정보 비대칭 모형하고 그 다음에 임금 경직성 모형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놓고 보기로 했었고요. 정보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예측 오차가 생긴다. 왜 예측 오차가 생긴다라고 했었냐면 그 사람들은 정태적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태적 기대? 정태적 기대는 아니고 저기다. 그 뭐냐 적응적 기대. 적응적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오를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평면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서 P0였는데 P1까지 가격이 올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원래 이때의 P expectation은 P0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물가 자체가 이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다 일단 경로를 또 써볼게요. P가 올랐는데 공적으로 노동 수요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실제 P가 10%만큼 올랐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P expectation은 7%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물가는 10%만큼 올랐는데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전 물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7%만큼만 올랐다라고 부어.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P0에서 P1만큼 오른 게 10%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랬을 때 원래는 완전 기대를 하고 있다면, 완전 예견을 하고 있다면 맨 위에 있는 P expectation이 P1이 되는 그 지점으로 바로 뛸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예측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적응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노동의 공급 곡선이 P expectation이 P1보다 작은 상황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고,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됐어.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다시.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가격이 실제로 10%만큼 변했는데 7%만큼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10%만큼 올라서 실질 임금 자체가 10%만큼 줄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실질 임금은 실질 물가 자체를 7%만큼 올랐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대해야 하는 임금 자체는 7%만큼 줄었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뭐야, 나 임금 많이 늘었네 지금?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물가에 조정해가지고 이전에 90만 원만큼 그러니까 임금이 같다고 하면 90만 원만큼 내가 소비를 못 하는데 지금 93만 원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실질 소득이 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바보같이 노동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해가 됐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가격이, 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가격이 더 낮아요. 기대 상승률이 더 낮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실질 임금 자체는 이전보다 더 적은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많이 받는다. 나는 지금 원래 요만큼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요만큼 받는 건데 내가 이만큼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예상 실질 임금이 생각보다 높은데?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노동 공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노동 공급보다 지금 많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요 LS2-보다 LS- 요 파란색이 지금 노동 공급이 더 많죠. 그 과정을 여기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전 예견을 했다면 여기까지 갔었어야 됐는데 완전 예견을 못하고 바보처럼 7%만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늘리는 거죠. 왜냐? 나는 실질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착각한 거니까. 그래서 노동 공급을 늘린 거예요. 여기보다 LS2보다 LS1으로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형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P가 올랐는데 얘가 늘어나니까 단기에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임금 경직성 모형은 되게 쉽게 노출했어요. 빠르게 그냥 대충 그리고 넘어가면 노동 수요가 감소했어요. 뭐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노동 수요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노동 수요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임금이 원래 균형은 여기였죠. D가 LS가 여기 있고 D가 있는데 LD 다시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것도 P의 하락으로 떨어진 건데, 자, 떨어지게 되면 임금은 여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임금 협상할 때 이번 달에 100만 원 받았으면 다음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받아야지
90만 원 받으면 약간 좀 억울하잖아. 똑같은 그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임금 협상 자체 조건이 임금이 떨어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여 임금에서 균형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태 지금 실업이 생기게 되죠. 여하튼 지금 많은 양의 실업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용하는 양 자체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균형이 여기서 요 지점처럼 고전학과처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이거는 물론 얘도 그 줄어들긴 하는데 얘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실제 GDP도 줄어들 테고 위에처럼 AS 곡선에 도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제 두 가지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두 개가 왜 우하향하는 AS 평균 곡선을 가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